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저는 사실 별다른 고민거리가 없는 편이었어요. 한적한 시골살이 하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 덕분에 적당한 벌이를 유지하며 돈 걱정할 일도 없었고, 욕심이 많지 않은 탓인지 아이들 육아 때문에 걱정할 일도 별로 없다시피 지냈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된 것은 전부 다 제 동서들 때문입니다. 시부모님도 아니고 저보다 어린 동서들이 절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시집살이를 했었으면 스트레스가 덜했을 텐데 나보다 어린 손아래 동서들이 동서살이를 시키지 뭐예요. 처음엔 내가 맏며느리고 내가 더 어른이니 참자 하며 견뎌왔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도를 넘는 동서들의 만행에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잘한 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도 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수 있다는 것을 동서들도 깨달아야 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서들과 있었던 그 동서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동네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 동네로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지낸 곳이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추억도 많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었죠.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그 사이에 이 동네도 많이 발전하고 아파트도 대형마트도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유년기를 보내던 어릴 적에는 여기가 정말 논밭뿐인 깡촌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에서 저는 식당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남편은 농장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의 삶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가령 남편은 10살 무렵부터 소 먹일 소죽을 쓸 줄 알았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 돈 계산에 밝다는 것이었죠. 저나 남편은 둘 다 집안의 첫째였고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 자식돌이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철없이 놀러 다닐 적에도 저희는 부모님 일을 도와야 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저희 남편 역시 삼형제 중 장남이었기에 어릴 적부터 남다른 고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시부모님께서 노후 준비 다 해놓으시고 별 걱정 없이 지내시지만 남편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농장 일을 하시던 시부모님은 처음엔 닭 몇 마리로 사업을 시작하셨답니다. 두 분 다 그 동네 토박이 시골 분들이시라 집안 사정이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시면서 남는 돈으로 닭을 사다 키우셨고 두 분이서 장날마다 닭알을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겨 그제서야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으셨죠. 처음에는 농장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고 그냥 남의 논밭을 빌려서 소 끌고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의 반 일도 해주고 계란도 내다 팔고 하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가셨답니다. 그렇게 돈 생길 때마다 소를 사다 키우시고 가축들을 들이시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 농장을 차리시게 되셨죠. 덕분에 남편이 성인이 될 쯤에는 규모가 꽤 커져서 집에 여유가 생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원래 낙농업이라는 게 늘 잘 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중간에 망하는 경우도 많고 빚을 지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편 어릴 적에는 매달 버티는 심정으로 근근히 이어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편은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대학 진학률이 꽤 높았잖아. 아마 도시권 애들은 거의 다 대학 갔을 거고, 시골인 우리 학교에서도 친구들 반 정도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시절이었는데, 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거의 포기했었어. 공부도 좋아하고 성적도 꽤 나쁘지 않았는데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가려면 등록금만큼 생활비도 들어갈 거고. 근데 우리 집 사정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차마 대학 가겠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늘 내 장래희망은 농장 운영이었어. 대학 가는 대신 부모님 일을 도와야 했으니까. 그 시절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남편은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일찍 철이 든 바람에 부모님 걱정을 하느라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대놓고 대학에 가지 말라고 말하셨던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부모님이 부담이 커질 걸 알았기에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포기를 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대학에 진학해 집을 떠난다면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줄어들어 손해가 막심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가족을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쯤 들어 시부모님의 농장은 나날이 잘 돼갔고 몇 년 뒤 시동생들이 성인이 될 쯤에는 여유가 생겨 남편의 두 동생은 모두 타지로 대학에 진학하게 됐죠. 둘 다 남편보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간절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집안의 여력이 되니 부모님이 먼저 대학에 가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겠건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서운한 생각도 하지 않고 동생들에게 아쉬움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 부모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취업이 어려워 고생하는 걸 보며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일찍이 유산 상속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나이 들고 힘들어 더 이상 농장 일을 못 하시겠다며 농장까지 자식들에게 맡기고 싶으시다며 자식 셋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기로 하셨던 거죠. 제 입장에서야 제일 희생이 많았던 남편이 이득을 더 봐야 했던 건 아닌가 싶었지만 착한 남편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면 바보같이 보여 답답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시부모님께 농장과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형제들은 진작 그 농장을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까지 나왔다고 세상이 달라진 건지 똥내나고 고된 농장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에 비해 저희 남편은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신 결과를 그냥 접을 수 없다며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농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한창 잘 돼갈 때에 비해 매출이 반토막이 되는 걸 보면서도 그게 자기 할 일이고 천직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농장을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정작 시부모님은 농장을 팔아버린 동생들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말이죠. 우리도 그냥 농장 접고 다른 일 하면 안 돼? 다른 거 무슨 일? 난 10살 때부터 부모님 도와서 배운 거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말고 무슨 다른 일을 해? 다른 일 알아보려고 하면 많지. 가게를 차려도 되고 아니면 어디 좋은 데 땅 얻어서 펜션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지금 농장 일 하는 것보단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쉽지. 막상 시작해서 안 어려운 일이 어딨겠어. 그리고 가게를 하던 펜션을 하던 그건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무슨 돈이긴 이거 처리해야지. 여기 땅 팔고 가축들 다 처분하면 그 정도 할 돈은 나오잖아. 뭐? 지금 나더러 농장을 아주 정리하라는 말이야?
난 또 돈 안 되니까 부업이라도 하라는 줄 알았네. 내가 지금 당신이 돈 못 벌어다 줘서 그거 걱정하는 줄 알아? 벌이는 지금도 불만 없어.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돈독으른 여잔가? 그게 아니라 당신 지켜보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농장 일이 얼마나 힘들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맨날 사시사철 몸살에 병치레. 그거 뒤치다꺼리하는 나는 또 얼마나 힘들고. 그렇다고 그만큼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길 하나?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유가 없긴 왜 없어. 여긴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신 농장이야. 당신한텐 그냥 냄새나는 가축의 고생스러운 농장인진 모르겠지만 나랑 우리 부모님께는 무엇보다 소중한 농장이라고. 내가 괜히 내 꿈도 접고 여길 지키려고 했겠어? 동생들이야 가는 길이 다르니까 농장 접고 다른 일 하고 사는 거지만 난 그렇게 못해. 게다가 나까지 농장 접겠다고 하면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 가뜩이나 영철이 영환이 농장 팔았을 때도 마음 아파하시던 분들인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담될까 싶어 말은 안 하셨지만 그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자식들은 부모님 속 쌀알 만큼도 생각 안 하는데 왜 매번 당신만 그렇게 신경 쓰고 이해하고 참고 그래야 해?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뭘 더 챙겨주시길 하셔, 이해해 주시길 하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걱정 한 번도 안 하셔. 오히려 용돈 잘 챙겨주는 동서나 서방님들만 예뻐하시지 우리 신경이나 쓰실 것 같아? 그냥 니들은 평생 그렇게 매여 사는구나.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신다고. 근데 왜 우리만 시부모님 생각하느라 고생을 해야 해? 당신은 속상하지도 않아? 당신은 참 속상할 것도 많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과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해서 그런 거야? 애들은 농장 팔아치워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소똥이나 치우고 사니까 그게 싫었어? 그 말이 아니잖아. 난 솔직히 당신이 왜 이렇게 가족한테 희생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장녀지만 당신만큼은 아니거든? 당신은 혼자 책임지고 차별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나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다 부모님 덕인 건데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할 생각해. 우리가 이거 열심히 꾸려가야 나중에 우리 자식한테도 물려줄 게 생기지. 전 가끔씩 제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매번 혼자 희생하고 버티는 건지. 그런 남편이 참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런 남편의 우직함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던 거지만 그런 남편과 살다 보니 며느리 입장에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남편이 노력하는 만큼 인정이라도 받으면 모를까 시부모님은 저희 고생은 하나도 몰라주시고 밑에 시동생들만 편애하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 남편은 그게 편애인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 자체는 나쁜 분들은 아니세요. 자식들 위해서 젊은 시절 열심히 희생하셨고 부모 죽고 나서 받는 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노후 준비할 자금만 남기고 전부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셨죠. 그만큼 새 자식을 생각하시고 아끼시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 세 자식들 중에서도 더 아프고 가련한 손가락이 있기 마련일 겁니다. 저야 아직 자식이 하나뿐이라 그런지 자식들 편애하는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공평하게 자식을 대하셨다 싶은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깨물어서 더 아픈 자식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자식이 셋인 시부모님은 오죽하실까 싶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저의 착각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둔한 남편은 시부모님이 자식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장남인 자신을 더 믿으시기에 소홀하신 거라 얘기하지만 시부모님이 밑에 동생들을 더 아끼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비단 장남만 대학에 안 보내고 동생들만 보냈다 그런 게 서운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부모님은 늘 시동생들을 먼저 챙기셨거든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둘째는 둘째라고 챙기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기시면 장남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었죠. 영환아, 너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며? 잠은 잘 자고 밥은 잘 먹고 있니? 아유, 우리 막둥이 살 빠진 것 좀 봐라. 엄마가 너 볼 때마다 안쓰러 죽겠어. 엄마 눈엔 영환이만 보여요? 영환이 저놈이 살이 빠지긴 어디가 빠졌다고. 맨날 밤마다 술 퍼마시고 다니느라 술배가 그득한데. 그것보단 내가 힘들죠. 나 요즘 정말 죽겠어요. 일도 많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피곤하고 나야말로 눈밑이 퀭한데? 아이고, 영철이 너도 힘든 거 알지? 내가 설마 너 힘든 거 모를까봐? 안 그래도 둘째가 너 요즘 힘들다고 하기에 내가 보약 한 채 지어주라 했다. 둘째한테 돈 줬으니까 약방 가서 잘 지어 먹어. 어머님, 지민이 아빠한테도 수고했다 말씀해 주세요. 요즘 농장 일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고 그이도 요즘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도 고생 아시니까 잘하고 있다고 응원 좀 해주세요. 지민이 아빠가 말수도 별로 없고 표도 잘 안 내지만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아마 보약해 주시는 것보다 그걸 좋아할걸요? 어? 영수? 그래, 영수도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뭐 영수야 워낙 알아서 잘하잖니. 우리 영수는 어릴 적부터 참 기특해가지고 신경 쓸 게 없었어. 걔는 10살 때부터 우리보다 나았잖니. 그래서 아마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다. 둘째, 셋째 아들은 볼 때마다 살이 빠진 것 같다, 일이 힘든 것 같다며 신경을 써주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막내라고 그러는지 늘 어린애처럼 걱정하시고 챙기셨고, 둘째 시동생은 예전부터 형과 동생 사이에서 자기 목 챙긴다고 약삭빠른 성격이라 누가 먼저 말 안 해도 자기 표현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막내 걱정하려 할 때마다 자기도 힘들다고 매번 앓는 소리를 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둘째 시동생 말은 잘 들어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둘째, 셋째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부모님 보살핌을 받는 와중에 저희 남편은 또 찬밥 신세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둘째 시동생처럼 할 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워낙 말이 없고 참기만 하는 성격이라 힘든 티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늘 괜찮은 줄만 아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상포진을 앓으며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금방 나을 거라며 병문안 한번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전화로 걱정하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다른 자식이 아팠으면 전화로 끝내셨을까 싶더라고요. 하긴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이 부모님 걱정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도 그 속은 몰라주시고 넌 농장일 잘하니까 일이나 열심히 하라던 분이셨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절대로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답답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더라도 왜 말없는 자식 고생은 몰라주시는지 전 그런 시부모님이 늘 야속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부모님께 도리를 안 하거나 멀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창부수라 그런지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남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며느리라 생각했어요. 맏며느리로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제일 먼저 나섰으니까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형제들 차별은 좀 하시지만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분은 아니신 분들이라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금 차별받았어도 장손인 저희 아들은 무척 예뻐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동생과 동서들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이 보기에도 장남인 저희 남편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싶은 건지 다들 은근히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착하고 말 잘 됐던 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머리 자라면서부터는 형이고 뭐고 어딨겠어요. 물론 저희 남편이 늘 참아주는 성격이니 대놓고 싸울 일은 없었지만 시동생들 태도에는 형을 무시하는 것이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남편은 대학 입시를 포기했고 그래서 세 형제 중 고졸인 사람은 저희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두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은근히 저희 남편을 무시하더라고요. 가끔 형제들끼리 모일 때마다 괜히 대학 얘기 꺼내면서 학벌 콤플렉스 있는 저희 남편 기를 죽이고 남편이 모르는 대학 용어들을 꺼내면서 그걸 못 알아들어 형이 물어볼 때마다 그것도 모르냐며 비웃었습니다. 야, 저 옆에 대학생들인가 봐. 그래? 농활 와서 뒤풀이라도 하는 건가? 그런가 보네. 이야, 저거 보니까 나 어릴 때 생각난다. 나도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농활 꽤 갔는데. 걔들 다 도시 출신 애들이라 거기서 내가 독보적이었거든. 걔들이야 뭐 호미 한번 잡아봤어야지. 농활? 농활이 뭐냐? 형, 어떻게 농활을 몰라? 농촌 활동 말이야. 대학생들 모여서 시골 가서 일손 도와주고 그러는 거. 그래? 그걸 동아리에서 한다는 거야? 동아리는 뭔데? 동아리도 몰라? 이거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해? 됐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술이나 마셔. 대학 문턱 못 밟아봐서 궁금한 게 많을 형이 불쌍하지도 않은지 시동생들은 매번 남편에게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해봐야 어차피 형은 모르지 않냐며 호기심 가득해서 물어보는 남편에게 뭐 하나 설명해 준 적이 없었죠. 그런 남편은 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전 그런 남편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시동생들이 미워 죽을 것 같았죠. 형이 왜 대학을 포기한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저희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나 존경심 하나 없던 시동생들은 지들이 잘나서 대학을 다닌 줄 알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시동생들도 아주 나쁜 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려고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자기들보다 돈 못 버는 우리 집 사정 생각해서 큰돈 나갈 일 있으면 우리는 빼주고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했거든요. 시부모님 병원비며 가끔 가족들 다 같이 외식할 때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최대한 같이 부담하려고 하지만 비싼 곳은 늘 둘째, 셋째 시동생들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계산한 거라고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도 동생들이 형을 아주 나몰라라 하진 않는구나 싶었는데 제일 문제는 동서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이 아닌 동서들 때문이었으니까요. 저희 동서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도 없네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잘못을 따지려고 해도 일주일로는 부족했습니다. 끼리끼리 만났다고 그러는지 동서들도 시동생들과 성격이 비슷했어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싸가지가 참 없었거든요. 그래도 시동생들은 남편과 피가 섞인 가족이라 그런지 필요할 때는 챙기기도 하고 형 대접도 해주고 했지만 동서들은 처음부터 아예 남이었잖아요. 결혼으로 만나 가족이 된 동서지간에 무슨 의리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만 국한된 이야기라는 게 더 문제였죠.
사실 둘째와 셋째 동서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단짝 친구들이었거든요. 셋째 시동생과 만나고 있던 셋째 동서가 둘째 동서를 둘째 시동생에게 소개해주면서 그 네 사람이 각각 커플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두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넷이 다 같이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들끼리 친구니 커플 데이트도 자주 하고 결혼해서도 자주 만나고 연애 시기가 비슷해서 결혼 시기도 반년 차이로 비슷했죠. 시부모님은 동서지간이 친구 사이라고 하니 결혼해서도 잘 지내라며 좋아하셨지만 한 번에 친구 사이인 두 동서를 맡게 된 저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형제 중에 저희 남편만 제일 안 친하고 왕따인데 동서들까지도 자기들끼리만 짝짝꿍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저의 우려는 동서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동서들을 대하려 했어요. 두 사람이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랑 멀어질 필요는 없으니 제가 윗사람으로서 두 사람한테 잘해주고 가까워져 보려고 했죠. 하지만 제 동서들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둘째 동서가 반년 일찍 시집을 와서 첫 명절을 맞았는데 동서가 저한테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형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혹시라도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시집살이라니. 내가 동서 시집살이를 왜 시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윗동서라도 밑에 동서들 눈치 주고 기강 잡고 못 살게 구는 거 그런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저희 남편 아끼시고 저에게도 잘해주시니 제가 시집살이 당할 일은 없겠지만 형님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뭐라고? 동서,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래? 내가 동서한테 뭘 시키기라도 했어? 오히려 나는 동서가 대뜸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겪어보지도 않고 동서가 날 어떻게 판단해? 그걸 꼭 겪어야 하나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지. 그리고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형님 저랑 곧 결혼할 셋째 동서와 친구 사이인 거 가지고 시부모님께 걱정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시부모님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데 왜 형님이 괜히 난리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친해서 형님 혼자 왕따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찐따같이 생겨서 별걸 가지고 트집이야 진짜. 제가 시부모님께 지나가듯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둘째 동서가 그 일을 가지고 저를 안 좋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싫은 티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너무 친해서 가까워지기 어려우면 어쩌나 한마디 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덤비더라고요. 저에게 찐따같이 생겼다는 막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기분이 상했으면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대놓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전 둘째 동서의 말에 화가 나는 걸 떠나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찐따? 나보고 지금 찐따라고 했어? 왜요? 찐따한테 찐따라고 하니 기분 상했어요? 딸을 찐따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런 말 듣는 게 한두 번은 아닐 것 같은데 괜히 발끈하시네. 저기 형님,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기분 상하지 말고 내가 적당히 존칭 써줄 때 고마워해요. 찐따 형님 같은 사람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내가 이래봐도 학교 다닐 때 꽤나 잘 나갔어요. 땡땡여고 칠공주파 몰라? 형님도 이 옆 동네 출신이라면서. 우리 칠공주파가 이 근방 동네에서 꽤 알아줬는데 내 이름 못 들어봤어요? 우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던데 그럼 내 이름 들어봤을 텐데. 칠공주파? 동서 학교 다닐 때 일진놀이 그런 거 했어? 일진이라뇨. 말 조심해요 형님. 학교 다닐 때 만났으면 내 앞에서 맥도 못 추렸을 거면서. 우리가 언니라고 봐줬는 줄 알아요? 우리한테 설설 기던 선배들 많았어. 형님도 아마 그중 하나였을걸요?
그리고 겨우 2살 차이인데 그 정도면 사회에서 친구 먹는 거 몰라요? 그나마 시부모님 눈치 봐서 존대 써줄 테니까 괜히 나한테 깝치지 말아요.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나중에 셋째 동서 들어오면 걔는 더 할걸요? 걔가 우리 칠공주파 대장이었거든. 형님 걔한텐 진짜 맞을지도 몰라요. 동서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뭐 칠공주? 동서는 그게 자랑이야? 그래 뭐 다 지난 과거고 어렸을 적에 철없이 그러고 다닌 거 이해해 줄게. 근데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철이 들어야지. 어릴 적에 일진놀이 하고 다닌 게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내 앞에서 말을 꺼내? 그래서 뭐 내가 칠공주파였던 동서들 앞에서 겁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행패야? 이제 다 가족된 사람들끼리 잘 지내볼 생각은 없이 협박이나 하다니. 동서 정말 안 될 사람이다. 형님이야말로 정신 차려요. 나랑 미진이랑 합치면 형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둘째 동서의 말에 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더러 찐따 같다며 무시하던 동서가 어릴 적 일찍 노름을 하던 양아치였다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칠공주파라나 뭐라나 뭐 자기 입으로 생각해도 낯간지러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릴 때 한창 잘 나갔고 저같이 찐따 같은 학생들 혼내주고 다녔으며 저더러 알아서 잘 기라고 말이죠. 심지어 나중에 들어올 셋째 동서는 그 중에서 리더였다는데 둘째 동서가 이 정도면 셋째 동서는 어느 정도일지 전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 동서가 절 협박했다고 시부모님께 이르지도 않았고 시비 거는 동서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죠. 어쩌면 저도 몇 년이나 어렸더라면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기분 나쁜 소리 하는 동서들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했을 수도 있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얘기해 분란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에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철없는 10대 시절이면 몰라도 자식까지 본 30대 나이에 어린애들처럼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려 했습니다. 어차피 동서들 역시 저와 잘 지낼 생각은 없어 보였고 다행인지 뭔지 동서들은 절 무시하는 만큼 제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댁 모임이 아니면 따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동서들을 피하려고 그래도 삼형제들이 엮여 있으면 만나게 됐으니까요. 신혼 때는 지들끼리 놀기 바쁜지 시댁도 잘 안 오고 얼굴 볼 일이 없더만 몇 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 같이 볼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잦아졌고 다 같은 동네 사는 형제들이 술자리를 하는 일도 늘어갔거든요. 뭐 저야 동서들 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아무 사정 모르는 남편은 제가 같이 가길 바랬어요. 누구보다 가족들 간의 화합을 바라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아랫동서들과 가깝게 지냈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악한 동서들이 시부모님과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끼며 천사처럼 지냈거든요. 오로지 저 하나만 무시하고 저를 깔봤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저도 쪽팔리고 가치가 없다 싶어서 먼저 동서들 얘기를 꺼낸 적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을 따라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전과 달리 동서들과 부딪힐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이 절 만날 때마다 교묘하게 시비를 걸었거든요. 형님, 근데 형님은 왜 대학 안 가셨어요? 형님 보면 어릴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공부 별로 못했어. 옛날부터 글자 쪽으로는 뜻이 없어서.
뭐 아주 바닥은 아니라 부모님 상화에 여고에 다니긴 했는데 뭐 그냥저냥 학교만 다닌 거지. 우리 부모님도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됐다는 분들이라 대학 가라고 강요하지 않으셨고. 어머, 저는 몰랐어요. 저흰 형님이 여고 나오셨다고 하고 그렇게 보이셔서 당연히 공부 엄청 잘하셨을 줄 알았죠. 왜? 내가 어디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냥요. 딱 봐도 모범생, 범생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학교 다닐 때 제일 앞줄에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애들. 그래? 내가 그렇게 보인다니까 다행이네. 근데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모범생 아니었어. 적당히 부모님 속썩이고 선생님들한테 혼도 나고 그랬지. 설마요. 형님 진짜 순해 보이시는데. 혼났다는 건 뭐 숙제라도 안 해가셔서 그랬어요? 범생이들이 혼나는 건 별로 못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더라면 그냥 제가 그렇게 보였나 보다 생각하고 별뜻 없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서들이 저더러 모범생 같다니 범생이라느니 하는 건 뻔한 의도가 있는 말이었어요. 저더러 찐따 주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절 무시하는 게 확실했죠. 하지만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착하다면 똑같이 칭찬으로 받아들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묘하게 절 무시하고 꼽주는 동서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앞에서 화를 내면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동서들이 절 무시하고 기어오르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견뎠습니다. 가끔씩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을 뒤집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형제들 싸움으로 번지고 시부모님도 못마땅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보다는 둘째, 셋째는 예뻐하시는 시부모님이라 제가 그러면 괜히 분란을 만드는 꼴이 될 것 같았어요. 저희 시부모님이라면 동서들 탓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윗사람으로서 참지 못한 제 탓을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동서들이 저더러 밥을 먹으러 오라더라고요. 형님, 이따 낮에 저희 집으로 좀 오세요.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왜라뇨. 말한 사람 섭섭하게 너무하시네.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자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형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싶어서. 어차피 형님 할 것도 없잖아요. 지민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가서 저녁에 오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랑 같이 놀아요. 밥이나 한 끼 같이 해요. 웬일로 같이 밥을 먹자는 동서들의 제안이 저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서들이 불편해서 웬만하면 남편이 있을 때만 만났거든요. 하지만 안 가겠다고 하면 괜히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까봐 갈 수밖에 없었죠. 나 왔어, 동서. 형님 왔어요? 왔으면 저기 부엌 가서 음식 좀 해요. 우리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나보고 밥을 하라고? 같이 밥이나 하자 그러더니 준비도 안 한 거야? 이제 준비하면 되죠. 뭐 그렇게 성질이 급해? 왜? 일하기 싫어서 그래요? 뭐 그럼 어떻게 미진이한테 시킬까요? 미진아, 형님이 요리하기가 싫으신 모양인데 어떡하지? 뭐라고? 누가 뭘 어쩐다고? 아, 형님 오셨구나. 냄새야. 형님 급하게 오느라 안 씻고 오셨어요? 어디서 소똥 냄새가 나네. 됐다. 오늘 시켜 먹자. 형님 요리 시켰다간 밥맛 떨어지겠어. 밥 먹으러 오라던 동서들은 저를 참 격하게도 반겨줬습니다. 오자마자 부엌으로 보내서 밥을 하라 그러더니 이번엔 제 몸에서 소똥 냄새가 난다며 또 면박을 주더라고요. 처음 이유를 몰랐던 저는 이럴 거면 왜 오라고 부른 건지 전 황당했습니다. 또 사람 놀리려고 일어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들이 저를 집으로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막내 동서가 나온 방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얼핏 들여다보니 그곳에서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0,000원짜리가 굴러다니는 걸 보니 판돈도 꽤 큰 것 같은데 양아치 동서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불법 도박까지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사람들은 다 뭐고 동서들 지금 화투판 벌이고 있는 거야? 왜? 형님 화투판 처음 봐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 가끔 이러고 노니까. 판돈도 꽤 큰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불법 아니야? 아니 그 말 조심 좀 하지. 불법은 무슨 불법? 우리가 뭐 하우스라도 차렸다는 거야? 어머 미진아 참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사람 기분 더럽게 말하잖아. 자기가 형님이면 다야 뭐야. 기껏 같이 놀자고 불러줬더니 저딴 소리나 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저 여자한테 정이 안 가네. 형님, 지금 우리 꼽줘요? 예? 화투판을 벌였냐며 불법 아니냐 한마디 했다고 셋째 동서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럼 화투판을 보고 화투판이라 하지 뭐라고 하는지. 저는 제 말에 화를 내는 동서들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그나마 둘째 동서는 셋째 동서를 말리려고도 했지만 셋째 동서는 뭐가 그렇게 열이 받는지 저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저더러 셋째 동서 비위를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칠공주파 대장인 셋째 동서에게 제대로 지키고 싶냐면서 말이죠. 나더러 자기처럼 시녀 노릇이나 하라는 건지 기가 막혔죠. 형님 미쳤어요? 얼른 미진이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욕을 했어. 시비를 걸었어. 그럼 지금 형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그러는 게 시비지 뭐야. 아무튼 형님 때문에 미진이 열받았으니까 사과하시라고요. 됐다. 내가 우리 형님한테 뭘 기대하겠어. 이래서 찐따들은 안 되는 건데. 뭐 말이 통해야 말지. 됐고 형님 5만원 줄 테니까 가서 담배 좀 사와. 그래도 눈치는 없어도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 착한 미진이 네가 참아. 형님 들었죠? 가서 담배나 사와요. 잔돈은 팁이니까 뭐 가서 하드나 사 먹던가. 그때까지도 저는 분명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도를 넘은 동서의 막장 행동에 참을성 많던 저도 터질 수밖에 없었네요. 아니 글쎄 그 되바라진 막내 동서가 저한테 5만원 한 장을 던지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도 당해본 적 없던 행동에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까지 된 것이 결국 다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진작에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가족이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다 참아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서, 막내 동서는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담배 피고 싶으면 직접 가서 사다가 피워. 나한테 시켜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둘째 동서가 하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땡기네. 담배 사고 남은 돈으로 하드 좀 사와. 뭐 먹고 싶은지 모르겠으니까 종류별로. 그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땐 어떻게 될지 알지? 찐따같이 보이는 나와 달리 동서는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빨랐을 거 아니야. 뭐라고? 형님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더러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미진이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는 니들은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랬니? 그랬다면 성공이야. 봐줘도 봐준 줄 모르고 끝없이 기어오르는 니들 덕분에 나 아주 돌아버렸으니까. 어디 니들 오늘 제삿날인 줄이나 알아라. 하, 영훈아, 지금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뭐? 제삿날이라고? 아, 이 형님 정말 안 되겠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더니 우리 형님 학창시절에 얼마나 조용히 살았길래 날 몰라? 우리가 칠공주파라고 말 안 했어? 그 시절 이 근방 살았으면 우리를 모를 수가 없는데. 나 칠공주파 박미진이야. 그러는 니들이야말로 하룻강아지 아니니?
니들 나 본 적 없지? 그러니 내 앞에서 이렇게 깝죽거렸겠지. 하긴 웬만한 애들이 날 볼 수가 없었지. 어디 무서워서 눈이나 마주쳤겠니? 나 흑검이야. 뭐라고? 흑검이? 남자들도 맥을 못 춘다는 그 전설의 흑검이? 그래, 흑검이 얘긴 니들도 들어봤겠지. 나야 뭐 칠공주니 팔공주니 알 필요 없지만 니들은 선배들한테라도 흑검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찐따 같은 형님이 흑검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그 언니 진짜 무섭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나도 많이 바뀌었지. 그럼 십수년이 흘렀는데 내가 니들처럼 철없이 일진놀이하고 다닐 줄 알았니? 하도 철이 없다 싶어서 대꾸 안 해주고 봐주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끝까지 생각 없이 사람을 무시하네? 형님이 흑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디서 주워 듣고서 사칭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니들 아직 내가 안 무섭구나. 그럼 뭐 제대로 확인시켜주면 믿을래? 니들 학교에 바로 위에 김은희라고 선배 하나 있지. 은희 선배? 은희 선배도 알아? 그럼 잘 알지. 내가 니들 같은 칠공주판이 어쩌니 급도 안 되는 애들이랑은 안면 틀 일 없었지만 니들 선배 은희랑은 좀 알거든. 지금 전화 걸어서 바꿔줄 테니까 어디 서로 대화 좀 해봐. 내가 모양 빠지게 일일이 설명하느니 니들 선배한테 직접 듣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겠니? 저는 동서들의 학교 선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통화해보라며 전화를 바꿔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은 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제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선배에게 제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얌전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타고나기를 통뼈의 건강체질로 태어나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동네 남자아이들 때려주고 다녔고 학창시절에도 여기저기서 시비 오는 걸 받아내다 보니 어쩌다 동네에서 싸움으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흑검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모를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동서들처럼 일진놀이하며 약한 애들 괴롭혀본 적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 학교 애들 괴롭히는 아이들 있으면 찾아가서 혼내주고 겁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 같은 학교 아이들은 절 아주 좋아했고 저한테 얻어맞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절 겁내고 다녔죠. 동서들이 자기들이 칠공주파였다니 어쩌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는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나대고 다닌 적은 없어서 저한테 직접 맞거나 한 게 아니면 동서들처럼 제 얼굴을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들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거기다 저를 직접 본 자기 선배가 절 증언해줬으니 동서들도 이젠 제가 누군지 똑똑히 알 겁니다. 감히 지까짓 것들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온 거죠. 뭐 잘난 얘기라고 철없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 참았던 건데 동서들이 너무 선을 넘으니 저도 어쩔 수 없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동서들이 자꾸 유치하게 굴면 저도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정체가 밝혀지자 동서들은 제 앞에서 단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형님이 흑검이 언니이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언니라니. 내가 동서들 언니는 아니지. 그리고 막내 동서는 왜 새삼스럽게 존대야?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 나 개무시하던 동서들이 갑자기 예의 차리니까 나 너무 혼란스럽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정말... 왜? 내가 찐따 형님이면 개무시할 만하고 흑검이었다니까 갑자기 존경심이 들어? 아니면 내가 이제 와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니들 개패듯이 패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러니? 형님, 제발 용서하세요. 저희가 잠깐 미쳤습니다.
언니를 못 알아뵙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 니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기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이 굴었어? 나니까 이 정도로 참았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 난리 났어. 아마 니들 이혼시키거나 시댁에 큰 소리 났겠지. 근데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뭐? 나한테 담배 셔틀을 시켜? 니들이 제정신이냐?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 그 죄를 죽음으로 빌래? 응?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서들은 그동안의 태도와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제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꺼내고 손짓 한 번 할 때마다 움찔거리는 걸 보니 저한테 제대로 겁을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찐따 형님인 줄 알았을 때는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개무시를 하더니 흑거미는 왜 그리 무서워하는지. 그런 동서들이 전 아직도 너무 철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강자 앞에서만 약해지는 비겁한 동서들이 우스우면서도 안타까웠죠. 왜 나이를 먹어도 여태 철이 들지 못한 건지 앞으로 동서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제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싶었습니다. 니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정신 차려. 니들도 이제 30대잖아. 곧 아이 낳을 거고 가정 꾸리고 살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뻥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래? 도박이니 담배니 이거 평범한 주부들이 할 만한 행동이니? 나한테 못 볼 꼴 보이는 걸 떠나서 나중에 동서들 자식한테 어떻게 하려 그래? 나한테 한 것처럼 네 엄마들이 칠공주였다. 그런 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어? 나중에 가서 괜히 후회하고 자식 잘못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 고쳐먹고 철들어. 아니면 동서들 자식도 동서들처럼 컸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동서들이 정말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다면 언젠가 동서들도 철이 들고 생각이 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동서들을 위해 조언을 했죠. 제 조언을 동서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진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 후로는 동서들과 제 사이에 분란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제게 겁을 먹어서 제 앞에서만 그러는진 몰라도 동서들이 양아치 짓을 그만두고 착실하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놀고 먹고 도박판을 벌이는 걸 접고 각자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형님, 더 늦게 오시지 왜 벌써 오셨어요? 제삿날인데 늦을 순 없잖아. 동서들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웬일이냐뇨. 이러는 게 당연하죠. 그동안 형님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요. 이미 저희들이 거의 다 했어요. 나머지도 저희들이 할 테니까 형님은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맞아요, 형님. 형님은 아기 때문이라도 힘드신데 애도 없는 저희가 더 하는 게 당연하죠.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쉬고 계세요, 형님. 아이고, 며느리들끼리 사이 좋은 거 보니 보기 좋다. 이제 보니 우리 맏며느리가 동서들을 잘 가르쳐놨구나. 그래, 앞으로도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거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그저 저희가 이제서야 친해진 줄 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덕분에 저도 편해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더 이상 동서들의 만행을 참지 않고 분란도 없어졌으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서들이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이상 저한테 덤빌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저희 남편과 아이를 위해 노력하며 잘 지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